안녕하십니까. 일본이 결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과 향후 전망 등 다양한 부분 짚어보기 전에 청와대가 밝힌 공식 입장부터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청와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일본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것은 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따로 메시지를 내놨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점과 내용을 보면 사실상 기술 탈일본화, 그 길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결과와 상관없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반장관은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해 강제징용 소송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방금 우리 외교부가 새로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내일 한일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말한 우리 경제를 스스로 지키는 방법. 결국 근본적으로는 산업계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그 밑거름이 될 연구개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나왔는지 안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일에 이어서 추가로 핵심 소재 부품의 국산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연구개발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심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20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고 지원은 유형에 따라 맞춤별로 제공합니다. 우선 핵심 품목을 100개 이상 선정해서 올해 말까지 집중 분석하고 국내 기술 수준과 또 수입 다변화 가능성에 따라 유형을 4가지로 나눠 서로 다른 대응 전략을 쓸 계획입니다. 실제로 기술은 있어도 써주는 곳이 없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했습니다. 상생협력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서 대중소기업 간 이른바 상생 품목, 수요와 뒷받침되는 그런 품목들을 발굴을 하고 그런 품목들을 공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잘 선별하는. 중소기업이 신기술 개발로 제품을 공급하면 대기업이 이를 채택해서 구입하고 중소기업이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결국 한일 간에는 어느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맞보복을 하는 소위 치킨 게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킨 게임은 우리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지혜 기자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업계별로 보면 아무래도 반도체 업계가 가장 악영향이 많을 텐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반도체의 경우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분업을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무역협회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적기에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입, 그리고 가공, 수출 이런 연쇄 교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 업계 가치 사슬, 밸류체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과 후방 산업까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한일 양쪽이 물러서지 않는 이런 치킨 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소재 국산화와 대체에 성공을 할 경우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세계 반도체 패권을 잡을 수 있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승자 없이 사태가 마무리될 경우 이 중국 반도체 업체만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우리 돈 7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이 장기화가 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다른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식품과 목재 부문을 빼고서는 이 전 품목이 수출 규제의 사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본의 수출 통제가 가능한 1,194개 중 비민간 품목이라고 불리는 게 13개 분야, 857개 품목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전 산업에서 강대강 대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비전략 물자라 하더라도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캐치홀 규제라고 불리는데 상황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규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해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일본의 완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예. 이미 장기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3년, 5년 뭐 이런 단위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졌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간에선 불매 운동이 계속되면서 일본산 수입 식품도 우리 식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남예정 씨는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원산지부터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먹을 먹거리인데 혹시 이제 원전 사고나 일본산은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유의 깊게 보고 있어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올 들어 통관심사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일본으로 반송된 식품은 볶은 커피와 계피 분말 등 총 5톤에 달합니다.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식품 원산지 표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식품에 대한 제조 정보를 국가 단위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시, 도 단위까지 공개 범위를 넓혀달라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미 1,000명이 넘는 소비자가 동의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은 자체 분석한 일본산 식품과 식재료 목록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품들이 실제로 들어간 식품 첨가물이나 가공식품류가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쓰였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각 매장별로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의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식약처는 일본산에 대해서만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면 차별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식품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부동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올해 연말까지 전국 집값이 1% 넘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7년 만에 멈추고 하락 전환할 것이란 분석인데요. 먼저 김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입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전용 면적 131제곱미터가 2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6월 27억 9천만 원까지 떨어진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로는 요즘엔 다시 좀 매수 문의가 많이 없고 또 호가도 좀 2, 3억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잠실주공 5단지도 전용 면적 76제곱미터가 지난달 초 19억 7,6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호가가 1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계획을 발표한 뒤인 지난 23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19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값이 정부 규제로 꺾인 데다 새 아파트 공급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감정원은 올해 수도권 집값이 1.2% 내려가는 등 전국 집값이 1.4%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상 대책 등이 이제 투자 수요가 유인되지 못하게끔 다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중에 대한 유동성이라든지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라고 저희는 판 경기도 지역의 입주 물량이 올해도 여전히 많이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대해 감정원은 일부 고가 단지 위주로 나타날 뿐 주택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게 된 다른 요인은 뭐가 있는지, 또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앞서 나왔던 내용들 외에 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다른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거시경제 불안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여러 외부 변수, 이런 변수들이 있고 최근 경제 기관들마다 이런 이유로 올해 국내 성장률을 내려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 보니까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얘기되던 이 부동산에도 좀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이 성장률과 함께 아파트 값도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감정원 측은 지금의 그 유동자금이 1,000조 원에 이르고 기준금리마저 내려갈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상한제 영향은 어떻게 분석됐습니까? 예, 감정원이 실제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분양가 자율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 이 분양 직후에 주변 아파트 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시세와 이제 비슷한 가격의 분양가를 정하다 보니까 분양 직후 주변 아파트 값까지 함께 들썩이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반대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이 감정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되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 값의 상승을 제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신도시가 서울 집값을 잡는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감정원 예상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제 뭐 국토부에서 고양과 남양주 등 서울 주변에 모두 30만 가구의 3기 신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권 등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을 대체할 수 없다 보니 이 서울 집값은 못 잡고 경기도 집값만 뭐 급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정원은 일산과 그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도시 입주 시점에 이 서울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서울과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GTX 광역교통철도가 들어서면서 지리적, 물리적 한계도 보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파업 없이 임금 단체 협약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무려 8년 만입니다.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완성차 업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번 합의의 배경과 전망을 정지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규모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임금 체계를 바꾸면서 7년간 이어온 통상임금 소송도 끝내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잠정안을 끌어낸 건 8년 만입니다. 무분규 합의의 배경은 위기감과 여론입니다.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생산량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미중 무역 전쟁 등 대형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현대차 노사의 합의는 갈등을 겪는 다른 완성차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와 한국 GM은 사측의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현재 노조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큰형님이 현대기아차의 변화에도 시작되는 거죠. 르노 삼성이나 GM 쪽 노조 쪽에도 스탠스를 바꾸는 계기가 되겠죠. 강성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이제 느끼겠죠. 다만 다른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와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이 노사 합의를 보기가 좋지만은 나머지 3사는 판매율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으로 가기에는 고민거리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줄파업이 예상됐던 완성차 업계가 방향을 선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노사는 추석 연휴 뒤 교섭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들의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바 있는데요. 재판의 주요 쟁점을 정윤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공여액이 1심 때와 비교해 절반 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뇌물공여액이 줄어든 것은 2심 재판부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말 구입액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승계 작업을 위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고 판단해 삼성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도 뇌물로 왔습니다. 뇌물액수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말 구입 비용을 뇌물로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은 하급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뇌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2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도 관련 기업들의 책임 회피가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먼저 오늘 청문회에서는 LG생활건강의 가습기 살균제에 문제가 없었느냐를 놓고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품 원료인 염화벤잘코늄, BKC도 반복해서 흡입하면 호흡기 계통에 악영향을 준다는 실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LG생건 측은 자사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실험 결과에 대해 실험 조건이 다르고 실제 제품에는 BKC가 극소량이 함유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성 검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흡입 독성 실험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문헌으로 검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옥시의 경우 당시 대표를 맡았던 본사 임원들이 아직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요. 박동석 옥시 대표는 본사 차원의 내부 조사가 있었으나 어떻게 결론 났는지 모른다면서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SK케미칼, 제대로 안전성 검증을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군부대 내 가습기 살균제 실태도 집중 조명됐죠. 네, 국방부가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군에서 구매한 가습기 살균제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55개 부대에서 2,400여 개의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앞서 특조위는 12개 부대에서 800개 이상을 구입해 사용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피해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사용 현황과 피해자 규모를 조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아이도 채 낳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출산율 세계 꼴찌입니다. 먼저 정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에게 출산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나면 얼마나 좋겠느냐. 외롭다 혼자는. 그렇지만 어떻게 부모 마음대로 이렇게 되니? 안 되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거지. 3명까지는 낳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있어서 듣기로는 아예 애를 안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 6,8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출산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1명이 아이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국 가운데 가장 낮을 뿐 아니라 마카오 등 특수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된 겁니다.
인구 규모가 그대로 이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1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을 많이 하는 30대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데다 혼인 건수도 7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여지도 크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입니다.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100조 원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오명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어쩌다 이렇게 심각해진 걸까요? 그동안 수많은 저출산 대책들이 등장했지만 영명대로 떨어진 출산율을 보면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또 정말 대책은 없는 건지 정인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네. 출산율이 역대 최저일 뿐만 아니라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하면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네, 가임기간 여성 1명이 낳을 수 있는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즉 영명대의 출산율을 가진다라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집계로 출산율 영명대인 국가는 마카오와 싱가포르가 있습니다만 특수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출산율 세계 꼴찌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저출산이 심각하면 어떤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네,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는데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잠재 성장률도 낮아집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부담해야 할 총 부양비도 늘어납니다. 14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총 부양자 수는 재작년 기준 36.7명이었는데요. 현 상태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 30년 후에는 부양자 수가 90.9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출산 문제가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정부가 그동안 정말 많은 대책을 쏟아냈었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거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책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기존에 한 120조 정도를 쏟아부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인구 구조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지난 4월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켰는데요. TF에선 당초 7월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는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년층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되면서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관련해서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역대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소득층의 평균 연령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4세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소득분위 중 유일하게 60세를 넘겼습니다. 이거를 2009년 1분기와 좀 비교를 해보면 1분위 가구주의 나이는 7살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분위를 통틀어서 지난 10년간 최대의 상승폭입니다. 그리고 2위는 소득 하위 20에서 40%인 2분위로 6세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3위는 3분위가 아닙니다. 중산층인 3분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4세가량 늘어나는 데 그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느리게 올랐습니다. 3위는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가 차지를 했는데 45세에서 50세 정도로 5세 조금 넘게 늘었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지난 10년간 하위 40%와 상위 20%, 그러니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단으로 노인 인구의 편입이 특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다른 통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국민 부담률이라고 해서 전체 징수된 세금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이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더한 뒤에 그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계산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지난해 26.8%를 기록하면서 최근 10년 새 가장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상승세 자체도 5년 연속 이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30%가 넘는 OECD 평균에 비하면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만큼 각종 복지에 대한 국민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인데 고령 인구가 늘면서 동시에 소득 절벽 위기에 내몰리는 노년층이 늘면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신라젠이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의 신라젠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신라젠 주가는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신라젠은 자체 개발한 항암 바이러스 팩사백의 무용성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부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전라도와 경상도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중부 지역과 전북 북부 지역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오겠고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20에서 5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 북부에는 5에서 20mm,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고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도 28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전까지 비가 온 뒤 저녁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흐린 가운데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흐린 가운데 전북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28도 선을 보이겠고요. 제주도는 저녁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가 그친 뒤 중부지방에는 구름만 지나겠고요. 일요일에 제주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남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장기간 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미리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